안녕하세요. 그 집에 무슨 일이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의 이야기인데요. 법정에서 울려 퍼진 한마디 말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엄마, 고마워요. 다시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해줘서. 수갑을 찬 채 피고석의 선딸이 방청석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로 한 말입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말을 들은 74세 할머니가 손주의 손을 꼭 잡으며 한 대답이었죠.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20년 동안 떨어져 살아야 했고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경기도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시작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국밥을 팔며 손주를 키우는 김미숙 할머니, 그리고 정체를 숨긴 채 1층에 새 들어 사는 박태호라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함께 들어보실까요? 경기도 외곽,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된 다세대 주택 골목길입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낡은 건물들만 서로 기대며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오래되어 보이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 하나가 눈에 띕니다. 외벽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계단 난간은 녹이 슬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입니다. 2층 작은 방에서 김미숙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일어납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숙의 움직임은 여전히 부지런합니다. 무릎이 아픈 것도 허리가 굽은 것도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죠. 작은 방 안에는 오래된 장롱 하나와 낡은 화장대, 그리고 손주와 함께 쓰는 이불이 전부입니다. 은호야, 할머니 나간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손주가 자고 있는 옆자리를 바라봅니다. 20살 손주 은호가 이불을 꽁꽁 싸매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 은호는 어제도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느라 새벽 3시에 들어왔죠. 미숙은 손주의 잠자리를 살짝 정리해주고는 조용히 몸을 일으킵니다. 세수를 하며 미숙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리고 굽어진 어깨.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새삼 느껴집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늙을 줄 몰랐는데 말입니다. 그때는 딸이 있었고 남편도 있었고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낡은 계단을 내려가며 미숙은 습관처럼 1층을 바라봅니다. 박태호라는 총각이 새 들어산 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31살의 나이에도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총각입니다. 고시 준비를 한다며 늘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죠. 오늘도 어김없이 그 방에서는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할머니라며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 참 기특합니다. 저 총각도 참 부지런하네. 저 나이에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미숙은 작게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젊은 나이에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해 보입니다. 자신의 손주 은호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미숙은 찬바람에 몸을 움츠립니다. 11월 말의 새벽 공기는 유독 차갑습니다. 손목에 찬 오래된 시계를 보니 5시 15분입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미숙은 익숙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갑니다. 20년 전 딸 영희가 빚 때문에 집을 나간 후 미숙은 혼자서 손주를 키우며 이 길을 수없이 오갔습니다. 남편 김철수는 그보다 훨씬 전에 집을 떠났죠. 다른 여자를 따라 나간 남편의 얼굴은 이제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가끔 꿈에서 보이는 얼굴도 점점 흐릿해져만 갑니다. 새벽 시장은 벌써 활기로 가득합니다. 미숙은 자신의 작은 국밥집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가게라고 하기엔 초라한 평상 하나와 간이 의자 4개, 그리고 낡은 가스버너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미숙이 끓이는 국밥맛만큼은 이 동네에서 제일입니다. 할머니들의 입소문을 타고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을 정도죠. 오늘도 은호 등록금 모으는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미숙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국밥 준비를 시작합니다. 손주만큼은 꼭 대학을 졸업시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고 있는 하루하루입니다. 등록금 한 학기분만 더 모으면 은호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습니다. 새벽 3시 깊은 잠에 빠져있던 미숙이 갑작스러운 두드림 소리에 잠을 깹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드림 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쿵쿵쿵, 마치 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할머니,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1층에서 올라오는 태호의 목소리입니다. 평소 조용하고 예의 바른 총각의 목소리치고는 너무나 절박하고 급박합니다. 미숙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납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손주 은호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뜹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은호가 잠결에 물어봅니다. 하지만 미숙은 대답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더욱 다급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정말 위험해요. 지금 당장 나오세요. 미숙은 본능적으로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며 쌓인 경험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서둘러 손주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은호야, 빨리 일어나. 뭔가 이상해. 할머니, 근데 왜요? 모르겠다. 일단 나가보자. 미숙은 급하게 겉옷 하나를 걸치고 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호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재빨리 옷을 입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평소보다 차갑고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태호가 계단 아래에서 손을 흔들며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눈빛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온화했던 평소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태호가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미숙과 은호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미숙의 무릎이 아팠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은호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함께 급하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태호가 미숙과 은호를 더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적어도 10m는 떨어진 곳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뒤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미숙과 은호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들이 살던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오렌지색 불꽃이 밤하늘을 밝히며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스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이. 미숙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은호가 할머니를 붙잡으며 지탱해 주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자신들이 자고 있던 바로 그 방에서 불길이 솟구치고 있는 것을 보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태호가 다가와서
미숙의 안위를 물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곧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달려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나와서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금세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가스가 터진 것 같은데? 근데 저 총각은 어떻게 미리 알았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태호에게 향했습니다. 태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박 총각, 자네는 어떻게 미리 알았나? 동네 이장이 태호에게 물어봤습니다. 태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가스 냄새가 났어요. 1층에서도 냄새가 심하게 났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숙 역시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얌전했던 총각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자신들을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저 총각,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미숙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태호에 대한 의심이 피어났습니다. 경찰차와 소방차가 계속해서 몰려들면서 동네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빨간 불빛과 파란 불빛이 번갈아가며 밤하늘을 비추고 소방관들은 분주하게 화재 진압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불은 2층 한 방에서만 났기 때문에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미숙과 은호가 살던 방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곳은 없으시죠? 동네 이웃들이 하나둘 다가와서 미숙과 은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미숙은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동네 이장이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는 빈 원룸 하나였습니다. 원래는 월세를 내고 사는 곳이었지만 며칠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미숙과 은호는 그곳에서 임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태호 형이 깨워주지 않았다면.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태호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둘 다 큰 화상을 입거나 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호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자신들을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태호만 가스 냄새를 맡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 오후 미숙은 태호를 찾아갔습니다. 태호는 다행히 1층에 있어서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두드리자 태호가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태호 씨, 어제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미숙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태호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태호 씨,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 수 있었나요? 가스 냄새가 났다고 하셨는데.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태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전 그냥 우연히 냄새를 맡은 겁니다. 밤늦게 공부하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요. 하지만 미숙은 태호의 대답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태호의 시선이 계속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고 말투도 평소보다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숙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태호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검은색 가죽으로 된 수첩이었는데 표지에는 여러 가지 메모가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그런 수첩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봤을까요? 태호 씨, 그 수첩은 뭔가요? 미숙이 물어보자 태호는 깜짝 놀라며 수첩을 재빨리 뒤로 숨겼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공부할 때 쓰는 노트예요. 하지만 미숙은 확신했습니다. 그 수첩은 신문 기자가 들고 다닐 법한 취재 수첩이었습니다. 예전에 딸 영희가 집을 나가기 전에 빈 문제로 기자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검은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임시 거처에서 지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타버렸고 새로운 집을 구하려면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낮은 목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숙은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두 남자가 마주서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태호였고 다른 한 명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였습니다. 당신 여기까지 쫓아왔어? 내가 이 동네 비리 폭로 못할 줄 알아? 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온화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박 기자, 그만둬. 당신이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미 모든 게 결정된 일이야. 정장을 입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미숙은 깨달았습니다. 태호는 고시생이 아니었습니다. 태호는 기자였습니다. 그것도 재개발 비리를 파헤치는 기자였습니다. 미숙은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자신들을 구해낼 수 있었는지, 왜 취재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지, 그리고 왜 늘 늦게까지 불을 켜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 미숙은 임시 거처에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 태호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정말로 재개발 비리를 취재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호는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손주 은호는 여전히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집이 불타버린 상황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은호의 모습을 보며 미숙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로서 손주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이 문을 열어보니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여전히 그 검은 취재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눈빛은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할머니,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숙은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태호 씨. 미숙은 태호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태호는 방 가운데 앉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태호가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태호가 이렇게 사과하는 것일까요? 태호가 자신들을 구해준 것은 고마운 일인데 말입니다. 태호 씨, 무슨 말씀이세요? 일어나세요. 할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태호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전 고시생이 아닙니다. 신문사 기자입니다.
이 지역 재개발 비리를 취재하러 온 거예요. 미숙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태호의 입에서 직접 듣고 보니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역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정체를 숨겨야 제대로 취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께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겠어서 태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더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태호의 표정에서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호 씨, 다른 이야기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태호는 한참 동안 말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 중심에 따님이 계십니다. 미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 영희가 재개발 비리와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요? 20년 전에 빚 때문에 집을 나간 딸이 어떻게 재개발 비리와 연결될 수 있단 말입니까? 미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취재 수첩을 꺼내서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여러 가지 메모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태호가 하나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미숙이 사진을 자세히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딸 영희의 모습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많이 나이가 들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분명히 영희였습니다. 사진 속의 영희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떤 고층 건물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게 영희가 맞나요? 미숙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따님은 지금 재개발 업체의 임원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주도했습니다. 미숙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20년 동안 소식이 끊겼던 딸이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니. 그리고 그 딸 때문에 자신이 살던 동네가 피해를 받고 있다니. 어린 시절 착했던 영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집 화재도 그것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을 위해 주민들을 내쫓으려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태호의 말에 미숙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착하고 순수했던 영희가 말입니다. 그때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동네 이웃박 아줌마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숙이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은호가 사라졌어요. 미숙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주 은호가 사라졌다니. 박 아줌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호가 어디로? 아까 편의점 앞에서 검은 승용차에 타고 가는 걸 봤어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았어요. 은호가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미숙과 태호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바닥에는 은호의 책가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방에서는 은호의 교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옆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태호가 쪽지를 주워서 읽었습니다. 조용히 있어라. 내 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리지 마라.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 영희의 과거가 손주 은호를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20년 전에 집을 나간 딸 때문에 지금 손주가 납치당한 것입니다. 은호야, 우리 은호야. 미숙이 쪽지를 꽉 움켜쥐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미숙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꼭 은호를 찾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은호가 납치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미숙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임시 거처에서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손주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20살 은호가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의 환한 미소, 매일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하던 모습, 그리고 어젯밤 편의점으로 출근하며 할머니 다녀올게요 라고 손을 흔들던 마지막 모습까지 말입니다. 새벽 5시 미숙은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장에 나가 국밥 장사를 준비할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그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손주 걱정에 가슴이 미어져서 음식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태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호 역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잠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미숙은 태호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태호는 아무도 없는 골목 한 구석으로 미숙을 데리고 갔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납치범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요?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취재 수첩을 꺼내어 펼쳤습니다. 은호는 안전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재개발 비리 기사를 포기하고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넘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은호만 무사히 돌아온다면. 미숙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납치범들이 진짜 원하는 건 따님을 보호하는 것 같아요. 따님이 재개발 비리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거든요. 태호가 수첩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영희가 어떤 회사 건물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악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님은 현재 대한개발이라는 회사의 상무로 일하고 계세요. 이 회사가 바로 이 지역 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미숙은 사진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 전 빚에 쪼들려 집을 나간 딸이 어떻게 큰 회사의 상무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살던 동네를 망가뜨리는 일에 관여하게 되었을까요? 태호 씨, 영희가 정말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할머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 내쫓거나 가스 누출 같은 사고를 일으켜서 주민들을 위협하기도 했고요. 태호의 말에 미숙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당한 가스 폭발 사고도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 화재도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할머니께서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이고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이끌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할머니가 재개발을 반대하면 다른 주민들도 따라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미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딸 때문에 자신과 손주가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 그럼 은호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납치범들은 제가 기사를 포기하고 자료를 넘기면 은호를 풀어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따님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당장 은호를 구한다고 해도 언제든지 다시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고한 주민들도 계속해서 피해를 받을 것입니다. 할머니, 결정하세요. 은호를 구하는 것과 진실을 밝히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요. 미숙은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손주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지만 딸의 잘못을 덮어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이 동네의 다른 주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태호 씨, 혹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은호도 구하고 진실도 밝히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납치범들과 협상을 해야 해요. 그리고 따님을 직접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영희를요? 20년 만에?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소식이 끊겼던 딸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간절했습니다. 네, 따님이 직접 나서서 은호를 풀어달라고 하고 동시에 지금까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해요. 그래야 은호도 안전하고 다른 주민들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태호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과연 영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할까요? 그리고 납치범들이 순순히 은호를 풀어줄까요? 할머니,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미숙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손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 영희가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알겠어요. 영희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임시 거처의 작은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11월 바람이 불어왔고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조금씩 밝히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평생 믿어온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은호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은호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제 탓입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도 제 탓이고 남편이 집을 나가게 한 것도 제 탓이에요. 은호에게만 짐을 지우려 했던 것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미숙은 지난 20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영희가 집을 나간 후 모든 희망을 손주 은호에게만 걸고 살았습니다. 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대신 벌 받겠습니다. 은호 대신 제가 벌을 받을 테니 제발 은호만은 무사히 돌려보내주세요. 기도를 마친 후에도 미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3살 때 처음 자신에게 온 은호,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새 책가방을 메고 기뻐하던 은호, 대학에 합격했다고 뛸 듯이 기뻐하던 은호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태호가 찾아왔습니다. 태호 역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 씨, 솔직히 말하면 도망치고 싶어요. 은호만 데리고 어디든 멀리 가서 숨어 살고 싶어요. 할머니. 하지만 그럴 수는 없겠죠. 도망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태호는 미숙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74세의 나이에 갑자기 이런 거대한 문제와 마주하게 된 미숙의 심정이 어떨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망치면 은호도 따님도 다 망합니다. 이젠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예요. 태호의 말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왜 집을 나갔는지, 딸이 왜 빚을 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20년 동안 소식이 끊겼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 제가 너무 비겁했나 봐요. 힘든 일이 생기면 모른 척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할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께서 은호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도 알아요. 아니에요. 은호를 키운 것도 결국 제 욕심이었어요. 은호가 성공해서 저를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욕심이었죠. 미숙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었습니다. 은호에 대한 사랑도 진짜였지만 동시에 은호를 통해 자신의 가난하고 힘든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돼요. 태호가 격려했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은호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지만 그것만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 영희도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야 했고 이 동네의 다른 주민들도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태호 씨, 영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따님이 일하는 회사로 직접 찾아가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따님 주변에는 이미 경계를 서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래도 가봐야죠. 20년 만에 딸을 만나는 건데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호는 미숙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던 미숙이 이제는 당당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따님을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납치범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더 이상 숨어서 살 수는 없어요. 미숙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좋다. 내 딸이 어떤 죄를 지었든 난 이제 숨지 않겠다. 미숙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74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강한 결심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던 죄책감, 손주에게만 모든 희망을 걸었던 이기심, 그리고 힘든 현실을 회피했던 비겁함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태호 씨, 영희가 일하는 회사가 어디에 있나요? 서울 강남에 있어요. 가려면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럼 오늘 당장 가봅시다. 더 늦으면 은호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태호는 미숙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미숙이 이제는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야 제대로 된 할머니가 되는 것 같아요. 미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어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높은 빌딩 숲 사이로 미숙과 태호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시골에서만 살아온 미숙에게 이런 도시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딸 미정을 만나서 은호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저기가 대한개발 본사 건물이에요. 태호가 가리킨 곳은 30층이 넘는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대한개발이라는 간판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20년 전 빚에 쪼들려 집을 나간 딸이 이런 큰 건물에서 일하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 정말 미정이가 저기 있는 건가요? 네, 확실해요. 윤미정 상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어요. 윤미정. 미숙은 그 이름을 되뇌어 봤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성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그럼 사위도 있고 혹시 손자나 손녀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윤미정 상무를 만나러 왔습니다.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은 미숙과 태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미숙의 수수한 차림새와 태호의 평범한 모습이 이 고급스러운 건물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약속이 있으신가요? 가족입니다. 윤미정 상무의 어머니세요. 태호가 미숙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미정 상무에게 이런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경비원은 위로 연락을 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자가 내려왔습니다. 미숙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딸 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의 미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화장도 완벽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왜 나타난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지만 미숙이 기억하는 따뜻했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정아. 미숙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이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미숙을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따라오세요. 미정은 미숙과 태호를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주차장은 한적했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2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미정아, 은호가 납치됐다. 미숙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은호요? 누구죠? 내 아들이야. 내 손자. 미정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 아이요. 제가 집을 나갈 때 3살이었던. 그래, 은호야. 지금 20살이 됐다. 대학교 2학년이고. 미정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버리고 온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납치했다는 거예요? 내가 재개발 비리에 연루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내 과거를 숨기려는 사람들이 은호를 납치한 거야. 태호가 설명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무슨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회사원일 뿐이에요. 미정 씨, 저는 기자입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미정 씨가 재개발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태호가 취재 수첩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미정은 수첩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이에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미정아, 내가 무슨 일을 했든 상관없어. 지금 중요한 건 은호야. 은호를 구해야 한다고. 미숙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미정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후에 갈 곳이 없어서 거리를 헤맸어요. 그러다가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됐고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미정아. 하지만 이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더러운 일도 해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거리로 내쫓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미정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하게 보이려고 했지만 결국 마음속 깊은 상처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미숙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잡아보는 딸의 손이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증거를 넘기면 저도 위험해져요. 조직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미정아, 그래도 해야 한다. 은호는 내 아들이야. 내가 지켜줘야 할 아이라고. 미정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방에서 작은 하드 드라이브를 꺼냈습니다. 이게 모든 증거예요. 재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불법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태호가 하드 드라이브를 받아들었습니다. 미정 씨,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주차장에 검은 승용차들이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위험해요. 빨리 도망가세요.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극적인 구조작전이 벌어졌습니다. 태호가 미리 경찰에 신고해둔 덕분에 미정이 위험에 처하는 순간 경찰이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벌어진 추격전 끝에 납치 조직원들이 모두 검거되었고 은호도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미숙은 손주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호가 제공한 증거와 미정이 넘긴 자료 덕분에 재개발 비리 사건은 세상에 모두 드러났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관련자들이 하나둘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정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미정은 수갑을 찬 채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웠던 정장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에게는 20년 전 집을 나갈 때의 딸 모습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피고인 윤미정, 재개발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미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법정에서 죄인이 되어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방청석의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돈과 지위에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고향에서 평생 고생하며 사신 어르신들에게 집을 잃게 만들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미정이 미숙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고마워요. 다시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해줘서. 미숙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딸이 자신을 엄마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받을 형벌이 무엇이든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정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윤미정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판결이었습니다. 미정이 자수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된 것 같았습니다. 법정을 나온 후 미숙과 미정은 법원 앞 계단에서 마주 섰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20년 동안 연락도 없이. 됐다, 미정아.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중요한 건 앞으로야. 미숙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딸의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 은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 너를 많이 궁금해하더라. 은호는 이미 미정과 몇 번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미숙과 은호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재개발 비리가 밝혀진 후 정부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새 집은 작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은호가 할머니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손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은호야. 이제야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미정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주 주말에는 미숙과 은호를 찾아와서 가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호는 이 사건을 다룬 기사로 큰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을 받는 것보다 미숙과 은호 가족이 다시 행복해진 것이 더 기뻤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태호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서울로 발령이 나서 이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태호 씨, 정말 고마웠어요. 태호 씨가 아니었다면 할머니, 용기를 내신 건 할머니세요. 저는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태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은호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요. 태호가 떠난 후에도 미숙과 은호는 종종 태호를 이야기했습니다. 태호는 이들에게 영원한 은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녁 무렵 미숙은 새 집의 작은 마당에서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미정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미숙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숙과 은호 그리고 미정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김미숙 할머니와 손주 은호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온 딸 미정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감동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족이란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고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죠. 하지만 진정한 용기를 내어 진실과 마주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미숙 할머니처럼 늦은 나이에도 용기를 낼 수 있고 미정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으며 태호처럼 진실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가족 이야기나 감상을 들려주셔도 좋고요. 벌써 많은 분들이 그 집에 무슨 일이 가족이 되어주셨는데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또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그 집에 무슨 일이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